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밀리터리기에서는 늘상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같이 한, 미, 중, 소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에는 조용할 날이 없는 게 정상이죠. 이젠 그 중에서 일본은 거의 지분이 없으니까 제외하기로 하고요. 5월 22일 역사적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한미 미사일 조약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조약이란 상호적인 것이어서 우리와 미국이 상호 협의하에 맺은 국가 간의 약속을 의미하지만 미사일 사거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지침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한미 미사일 지침의 의의를 요약하면 북한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제조, 개발, 보유하고 미국이 이쁜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해. 그러려면 미사일을 사거리를 늘려야 해 라고 미국이 항의하면 미국은 거긴 우리가 맡아줄 거니까 북한은 안 때려도 좋으니 미사일 사거리 늘리지 마.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사거리는 180km가 한계였죠. 물론 지침이 180km라고 해서 우리가 180km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관점은 여러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최소화하고 서사적인 사실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박정희 정권에서 180km의 최대 사거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박정희 정권 이후 12.12 쿠데타로 전두환 정권이 집권합니다. 문제는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정권의 미사일 개발 사업인 백곰 사업을 취소하고 백지화시켜버렸다는 데 있죠. 그 이후 한국의 최대 미사일은 사거리 70km 미제 어니스트 존이 최대였어요. 휴전선의 평양은 160km 거리에 있어서 비대칭 무기의 특성상 최전방에 배치하지 않는 미사일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평양을 타격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유지한 거죠. 빨갱이 때려잡고 북진하면서 북기를 때려잡는다고 하는 정권이 180km의 미사일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했다는 걸 보면 아마도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알아서 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즘 한참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얀마에서 80년대 당시 전두환 대통령 방문 시에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이 발생해요. 실제로 죽을 뻔했던 전두환 대통령은 한참 빡쳐서 역량을 다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미사일이 바로 이름으로 유명한 현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국방의 미사일을 만들어 나가나 했는데 전두환 정권을 이은 노태우 정권이 기존의 군사용도의 180km 사거리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아예 과학, 산업용 로켓까지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해버려요. 아예 어떠한 경우에도 미사일 로켓을 개발하고 보유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은 180km, 즉 북한의 수도 이외에는 타격이 불가능한 미사일만 보유할 수 있었어요. 이후에 사거리가 300km로 확장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새로운 변화가 모색이 됩니다. 기존의 300km에서 사거리 800km와 탄두 중량 500kg 이하로 지침이 바뀌면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개발돼요. 그러면 멀리만 날아가면 될까요? 아니죠. 그 전에 벌써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2000km 이상의 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는 관성 항법 장치를 개발해둔 상황이라 멀리 띄울 수만 있다면 명중시키는 데는 전혀 무게가 없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후에 사거리가 800km로 증가되면서 여러가지 지침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17년 결정적인 내용이 추가돼요. 사거리 8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하만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지침이 중량 부분이 삭제된 거예요. 단순한 중량 지침이 삭제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500kg 이하는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없는 미사일이에요. 즉 지상에 있는 활주로 등의 타격은 가능한 미사일인데
500kg이 넘는 미사일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미사일 발사에 사용되는 위험한 연료 주입 작업을 발사 직전에 수행해야 된다는 의미고, 그렇다는 것은 북한이 도발이 탐지되어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액체 연료에 비해서 안정적인 고체 연료는 미리 주입한 상태에서 보관이 가능해서 대응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한참 난리가 났던 이스칸데르와 엄청 비슷하게 생긴 현무2C는 이스칸데르와 다르게 캐니스터 안에 보관됩니다. 쉽게 말해서 깡통 안에 밀봉돼서 보관되는 거죠. 미사일은 일회용이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항공기 수준의 정밀기기인데 유지 보수가 만만찮아요. 어떤 무기도, 심지어 간단한 군용 자동차도 가동률을 100% 확보할 수는 없거든요. 엄청나게 준비한 미사일이 잠시 유지 보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불발, 고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죠. 이런 미사일을 안전한 캐니스터에 보관하게 하는 것은 미사일의 가동률을 캐니스터에 보관하지 않는 러시아나 북한 미사일 대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 대비 출력 조절 등의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북한의 타격점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목표를 막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고체 연료로도 충분한 타격 및 명중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21년 5월 22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현재 800km 지침으로도 북한을 타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현무 미사일의 2.5톤 탄두의 중량을 줄이면 당장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리면서 일본 전역을 모두 타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미사일은 정밀 무기 체계예요. 연구 개발비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제조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죠. 냉전시대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육상 전력은 미국 대비 소련이 절대적으로 우세했지만 미사일 전력은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건비, 제조 단가 등의 의의로 지상군의 수적 우세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정밀 무기 체계는 비용적인 우세를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남북한 군사력 숫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질적인 부분은 거의 모든 부분이 대한민국 국군이 우세해요.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질적 우세뿐만 아니라 수적 우세를 점하는 것은 아마도 탄도탄 전력이 아닌가 해요. 늘상 북한 서부에서 동해 바다로 쏘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통에 북한의 미사일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상 성능과 명중률, 운영 성능 모든 부분이 대한민국 육군이 앞서 있습니다. 특히 정밀하게 만들어진 미사일을 북한처럼 마당에 묶어놓은 개마냥 관리하는 것과 하나하나 밀봉된 캐니스터 깡통에 넣어서 보관하는 한국의 미사일은 유사시의 가동률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일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북한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어떤 국가의 위협에 대해서도 대칭, 비대칭 전략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